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눈앞에 막 깎아지른 절벽이 보이고 계기판 경고등은 미친 듯이 깜빡거리는데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가속 페달을 바닥 끝까지 꽉 밟아버리는 상황 말이에요. 모든 이성적인 판단 시스템이 완전히 셧다운되고 오직 그 운전자의 맹목적인 오만함이랑 현실 부정만이 차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상태네요. 맞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 오면 합리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노선 바꿀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본적인 기대를 완전히 배신하는 순간이죠.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텍스트가 딱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파헤쳐볼 고대의 기록은요. 한 지도자의 끝없는 고집이 어떻게 거대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절벽 아래로 처박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모세라는 인물과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지도자 바로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을 다룬 텍스트죠. 네, 맞습니다. 메뚜기 떼와 흑암의 재앙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를 그저 초자연적인 기적이 난무하는 옛날 이야기로만 소비하신다면 정말 귀중한 통찰을 놓치시는 겁니다. 아,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재난 자체가 아니라 재난을 마주한 인간의 심리 구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권력자가 어떻게 협상을 망치는지, 그리고 파국이 코앞인데도 왜 끝내 알량한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지 해부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자료를 읽다 보면 첫 장부터 아주 기묘한 구절이 하나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이 거대한 재난의 명분을 설명하면서 그 신이 일부러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고 명시하는 대목이요. 아, 그 부분 참 흥미롭죠? 아니, 저는 여기서 확 막혔거든요. 상대방이 항복하게 만들려면 마음을 좀 약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왜 굳이 막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목적이라면 그냥 순순히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일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굳이 빙빙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이 상황의 명분을 아주 명확히 밝힙니다. 압도적인 표징들을 보이고 훗날 자손들에게 전해서 신의 존재를 영구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함이라고요. 아,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라 막 새로운 세계관을 수립하려는 거대한 작업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바로가 적당히 위협을 느끼고 초반에 타협했다면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았던 외교적 승리 정도로만 생각했겠네요. 맞아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압도적인 내거시를 구축하려면 당대 가장 거대한 권력인 바로가 자신의 모든 자원과 고집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완벽하게 붕괴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아, 핑계댈 요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군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좀 봐준 거다 이렇게 딴소리 못하게 고집이란 고집은 다 부리게 놔두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네요. 이거 현대의 극단적인 PR 캠페인 같지 않나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리더인 바로와 실무진인 참모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오, 메뚜기 때 경고가 떨어졌을 때 말씀이시죠? 네. 모세가 내일 전대미문의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칠 거라고 경고하니까 참모진이 완전히 붕괴해버리잖아요. 바로에게 달려가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외치죠. 저 진짜 이 구절 읽고 빵 터지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현대 직장 생활로 치면 임원들이 사장님 면전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사장님, 우리 회사 이미 상장 폐지 확정이에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하고요. 고대 이집트 같은 절대 왕정 국가에서 실무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거죠.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랬을까요? 다원적 무지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침묵하는 현상인데요. 아, 눈치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요? 네, 애굽 참모들도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임계점에 달하자 결국 침묵이 깨진 거죠. 여기서 핵심은 실무진들은 이미 데이터로 국가 파산을 선언했는데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바로 혼자서만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진짜 소름 돋아요. 왜 리더는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구축해온 세계관 전체가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화가 극에 달한 상태죠. 아, 나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자라는 자아상하고 지금 노예들의 신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감 때문에요. 맞습니다. 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현실을 왜곡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직 버틸 수 있다.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 환상을 유지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꼼수를 내잖아요. 참모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 모세를 다시 부르는데 거기서 타협판을 던지더라고요. 네,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얄팍한 타협 시도죠. 누가 갈 거냐고 물어놓고 모세가 남녀노소의 가축대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딱 자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들,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가서 섬겨라 이러잖아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입니다. 조건을 아주 잘게 쪼개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협상 기법이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게 무슨 협상이에요. 완전 인질극 논리잖아요. 아내랑 아이들을 볼모로 남겨둬야 남자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도망 못 가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겠다는 계산이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나라가 다 망해가는 판국에 그깟 알량한 통제력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외부자 시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아주 합리적이에요. 네, 이게 합리적이라고요? 심리학적 반발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자유나 권위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고집을 부리는 현상입니다. 아,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청개구리처럼 엇나가는 그런 심리요? 그렇죠. 바로에게는 국가적 손실보다 당장 모세와의 기싸움에서 져서 100% 통제권을 넘겨주는 개인적 패배감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겁니다. 와, 리더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그냥 국가 경제에 목을 쳐버리네요. 결국 모세는 거절하고 예고된 대로 동풍이 밤낮으로 불어서 엄청난 메뚜기 떼를 몰고 오죠. 네,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텍스트 보니까 푸른 채소라고 나무 열매를 모조리 먹어치웠대요. 푸른 건 단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하던데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정도면 그냥 경제 기반이 완전히 증발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순한 식량 부족이 아니라 다음 세대 생산 자원까지 제로가 된 완벽한 경제적 아포칼립스죠. 이렇게 되니까 그 오만하던 바로도 더 이상은 못 버티고 결국 백기를 듭니다. 모세를 급하게 부르더니 아주 애절하게 매달려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바로 그 대목, 리더의 태도를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솔직히 전 이거 읽으면서 코웃음이 졌거든요.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성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들 위기모명용 사과랑 똑같아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인 변화 의지는 전혀 없는 완벽하게 기능적인 가짜 사고죠.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쌍곡형 할인의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쌍곡형 할인요? 그게 뭔가요? 사람들은 먼 미래의 큰 보상이나 구조적 해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고통 해소를 훨씬 더 크게 가치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 당장 메뚜기가 나라를 삼키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손실은 잊어버리고 일단 무조건 내 잘못이다 엎드리는 거군요. 그렇죠. 바람의 방향성이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동풍이 재앙을 가져오고 강렬한 서풍이 메뚜기를 홍해로 싹 몰아넣잖아요. 이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드러납니다. 맞아요. 더 골 때리는 건 그 직후 상황이에요. 위기가 깔끔하게 해결됐잖아요. 단 한 마리도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좀 변해야죠. 근데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안 보냅니다. 멍청해서가 아니라 위기가 해소된 직후에 느끼는 안도감이 어떻게 다시 오만함으로 돌변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숨통에 튀니까 다시 주파나를 튕기는 거네요. 네, 노동력을 잃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적 권위가 패배했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내부 통제력을 잃는 게 자연재해보다 더 무섭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그 구제불능의 고집 때문에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물리적인 생존 자원이 바닥났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멘탈 붕괴가 시작돼요. 하늘에서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내리죠. 네, 텍스트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와, 손으로 만져질 만큼 무겁고 짙은 어둠이라니. 저는 솔직히 굶어 죽는 것보다 이 어둠 속에 갇히는 게 정신적으로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시각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3일 동안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고립 상태잖아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네요. 네, 감각 차단의 공포입니다. 공간감과 시간 감각이 붕괴하고 결국 자아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군대나 교도소 독방 감금이 왜 가장 가혹한 처벌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멘탈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거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해요.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니까 결국 바로가 또 마지막 꼼수를 던집니다. 아이들은 데려가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두라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진짜 징글징글하지 않나요? 경제고 멘탈이고 다 가루가 됐는데 끝까지 이 소유권 하나에 목을 매다녀. 권력을 잃어가는 자가 매달리는 마지막 환상, 즉 매몰 비용 오류의 절정입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잃어버린 자원이 너무 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포기하는 대신 가축이라도 내 통제권 아래 묶어둬서 내가 완전히 진 건 아니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싶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등장하죠. 네, 모세의 태도가 180도 바뀌잖아요. 처음엔 제발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던 모세가 이제는 차갑게 선을 그어버려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협상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역전된 순간입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떤 가축이 제사에 쓰일지 모른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내세우죠. 와, 협상의 우위를 뺏어버린 건데 도대체 가축을 단 한 마리도 안 남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모세는 해방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은 겁니다. 만약 가축을 한 마리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가축을 찾으러 가야 하거나 계속 애굽이랑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핑계가 생기겠죠. 빙고!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1%의 여지라도 남겨두면 그게 결국 과거의 억압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족쇄가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 타협을 거부한 게 결국 과거와의 완벽한 결별, 영구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군요. 네, 해방은 적당히 지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과거 시스템으로부터 100% 엑시트여야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가 쥐고 흔들려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렸네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잃고 밑바닥까지 털린 바로가 결국 이성을 잃고 폭주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협박하죠. 대화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논리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때 권력자가 선택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가능성마저 스스로 소각해버리는 행위죠. 그리고 모세도 한 채의 물러섬 없이 얼음장처로 차갑게 받아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리다.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망 선고네요. 결국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그 양과 소라는 물적 자원에 대한 집착 때문에 국가 전체를 구원할 마지막 비상구마저 시멘트로 발라버린 권력자의 비극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서사가 단순히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 삶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지표들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과거 성공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는 리더들, 우리 주변에 참 많죠. 당장 쏟아지는 비난만 피해보겠다고 가짜 사과만 남발하는 모습들도 흔하고요. 내가 쥐고 있는 아주 작은 통제권을 잃기 싫어서 나를 망치는 관계나 상황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바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모세는 목적지에 닿기 전까지 무엇이 쓰일지 몰라서 모든 걸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역사만 봐도 그렇죠. 필름 카메라 제왕이던 코닥이나 비디오 대여점의 상징 블록버스터가 몰락한 건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과거에 막대한 수익을 줬던 레거시 시스템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커리어나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혹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 과거의 자리에 남겨두고 가려는 여러분만의 양과 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등의 뒤편에 과거의 미련을 주렁주렁 매단 채로는 결코 온전한 출발을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흑암 속의 고립일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향한 완전한 출발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통찰의 세계,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